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 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과 정책 수립, 감독 예방 지원 기능을 체계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도 확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산재 빅데이터 구축 및 산재정보 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할 베스트 직업훈련기관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베스트 직업훈련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패를 수여하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베스트 직업훈련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여 직업훈련의 첨단화, 디지털화를 선도할 훈련기관을 선정, 우수 사례로 육성함으로써 전체 훈련기관의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스트 직업훈련기관은 전국 3,555개소 훈련기관 중 우수 훈련기관 543개소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혁신 사례를 공모하여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베스트 직업훈련기관에게는 훈련생 선발권 부여, 훈련과정 운영 자율성 부여, 훈련생 평가 자율 시행 등 훈련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혁신 역량 배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 혼합훈련,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훈련 등 미래형 디지털 직업훈련 혁신 시험대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 기간을 연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는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장의 참여 신청 기간을 6월 20일에서 11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등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차 추경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신청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에 관한 노사 합의를 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사업주는 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2021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수요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 근무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 기업을 7월 14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지원 한도는 기업 자부담 10%를 포함해 최대 400만 원입니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세금 체납,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2020년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기업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비대면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 기업과 여성 기업은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업의 대표자나 직원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제3자를 통해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탈락되므로 신청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우처 예산 규모와 지원 목표, 신청 기업의 심사 탈락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3만 개사 내외를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이 늘면서 개인정보 침해나 차별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노동 환경이 후퇴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노동법학회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노동법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학예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AI 채용의 노동법상 쟁점,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노동환경 실태 등이 논의됐습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AI 채용에 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률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신체 조건, 용모, 출신 지역 등으로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AI 기술이 개입된 채용 절차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다며 AI가 채용상 차별의 엄폐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AI 활용 전반에 대한 일반 법의 입법을 기다리는 것 외에 채용 절차법에 AI를 활용한 채용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법원이 경영성 과급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급심의 이런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성과급 비중이 큰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변화는 물론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임금단체 협상 양상도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6년 퇴직한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영성 과급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경영성 과급의 기준이 되는 민간 회사의 경영성 과가 동종업계 동향이나 시장 상황 등에 좌우되는 만큼 개별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는 관련성이 낮다고 일관되게 봐왔습니다. 재판부가 기존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은 성과급이 경영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급된 점과 함께 상당 기간 꾸준히 지급돼 노사 간의 성과급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온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이란 명칭보다 그 실질을 따졌을 때 임금의 성격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성과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 하급심 판결이 2심 대법원에서까지 인정될 경우 그 영향은 넓고 깊을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성과급 비중이 큰 대기업들은 임금 구성과 체계의 변화를 꾀하고 이 과정에서 그 내용과 임금 총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노사 간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된 노사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회의에서 올해보다 23.9% 인상한 18,8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기한은 이미 지났으나 아직 노사 간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입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양측의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노사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에서 변경이 있을 수도 원안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협의를 거쳐 수정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노조가 6급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8년 만에 조정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산하의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기구로 이날 시행에 들어간 개정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됐습니다. 심의위가 열린 것은 2013년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이후 처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사교섭, 노동자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높아져 6급 전임자 수도 늘어납니다. 기존 노조법은 노조의 자주성을 명목으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임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지만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8.7시간에서 40.9시간으로 약 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을 받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실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습니다. 단축률은 약 20%로 나타났습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은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시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중 하나로 일터혁신 컨설팅은 기업 조직 문화 개선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장시간 근로시간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목표치의 94%인 607개사에 달했습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거나 실행에 옮긴 기업은 전체 참여 기업의 절반이 넘습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에 맞춰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 52시간제 설명회나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주 4일 근무제 실험이 성공리에 마무리돼 실제 근로시간 단축 사례로 이어졌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실험은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시의회와 중앙정부의 주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아이슬란드 전체 노동인구의 약 1%에 해당합니다. 실험 참여 근로자 중 상당수가 기존 주 40시간에서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단축됐으며 스트레스나 번아웃을 더 적게 호소하고 건강과 워라밸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을 토대로 노동조합은 근무 방식을 다시 협상했고 그 결과 아이슬란드 노동 인력의 86%가 같은 임금으로 더 적은 시간을 근무하거나 이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실험에 함께 참여한 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 연구부문장은 이번 연구는 세계 최대 공공부문 주 4일제 실험이 크게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공공부문이 근무제 단축 시행에 충분히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퇴직한 노동자도 해고된 노동자도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조합 설립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일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됐습니다. 개정 법률과 함께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됐으며 기존 노동관계법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자 정부가 직접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해고자와 실업자, 즉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공무원 노조법과 교원 노조법도 각각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조합원 수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내용도 개정됐는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 협약은 무효가 되고 이 한도를 초과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소방공무원과 조교를 포함한 교육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 시행에 맞춰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설립됐다는 소식이 이어졌으며 전국 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도 설립 2년 만에 적법한 노조가 됐습니다. 아직 노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곳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은주 의원실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 법규 및 지원체계 유무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분석 결과 조례와 규칙을 모두 마련한 광역자치단체는 5곳에 그쳤습니다.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도 5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광역자치단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정부 종합대책에 나와 있는 대책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법규와 처리 매뉴얼, 피해 구제 조치 부재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률적 최저기준을 넘어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함에도 민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은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망각한 형태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